1968년 봄, 그는 26살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지 석 달째 상사가 던진 서류 뭉치를 받아들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조리한 짓이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새방에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는 이긴다. 반드시.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그는 76살입니다.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치인들의 뻔뻔한 거짓말,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 부동산 가격 폭등 소식, 리모컨을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는 그저 심호흡을 했습니다. 또 참는 것입니다. 평생 해온 것처럼.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일도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들이 찾아오면 웃어주고 아내와 산책도 하고 가끔 옛 동료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소박한 일상.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184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서재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가? 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세계와 끊임없이 겨루려는 의지에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당시 학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끝없는 갈망과 투쟁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이것이 고통의 본질이다. 그의 글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1982년 회사 도서관에서 우연히 손에 든 번역본. 당시 그는 과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이었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첫 문장부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고통을 철학하기보다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그 문장이 다르게 들립니다. 거실 책장 한편에 꽂혀 있던 그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연필로 그어진 밑줄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의지가 만들어낸다. 그는 한참을 그 문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그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을 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서가 검색을 도와주었고 그는 3권의 책을 빌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해설서, 쇼펜하우어, 고통을 철학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책을 펼치며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960년대 말 산업화 시대의 한복판.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싸움은 일상이었고 참는 것은 미덕이었습니다. 1975년 그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의 여동생이었고 중매로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명동의 작은 예식장, 하객은 40명 남짓. 신혼여행은 경주로 이틀.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아내들은 다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것은 1976년 봄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밤을 새운 그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술자리도 늘었습니다. 거절하면 승진에서 밀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80년대 그의 30대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회사는 팽창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탈락했습니다. 어떤 이는 좌천되었고 어떤 이는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밤을 새우고 상사의 부조리한 지시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면 이긴다. 그가 스스로에게 되뇌던 주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맹목적이다. 그것은 목적도 끝도 없이 계속 무언가를 욕망한다. 이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온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이것이 인생의 진자운동이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는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과장이 되고 나서 부장이 되고 싶었고 부장이 되고 나서 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사가 되었을 때 잠시 만족했지만 곧 다른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후배들의 승진, 동기들의 성공, 사회적 평판. 끝이 없었습니다. 1995년 그는 51살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 회사는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를 받은 동료들이 술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실력 때문일까? 운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상사에게 잘 보였기 때문일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2000년대 그의 50대는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임원이 되었고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관리해야 했고 실적 압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골프를 치고 밤 11시에 귀가하는 일상. 주말에도 휴대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는 아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메뉴를 물었고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결정해야 해?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도 집에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또 참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저항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며 타인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운다. 2024년 10월 23일 그는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삶이 정확히 이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싸웠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경쟁자들과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노화와 싸우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 정치인들과 싸우고 무례한 젊은이들과 싸우고 변해버린 세상과 싸웁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오르면 화가 나고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손자가 게임만 하면 잔소리를 하고 아내가 건강검진을 권하면 짜증을 냅니다. 왜일까?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걸까? 쇼펜하우어가 답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당신이 아직도 세상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싸움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68년에 쓴 그 문장, 언젠가는 이긴다. 반드시. 56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엇을 이겼을까요? 직장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임원까지 올랐고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손자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까요? 왜 뉴스를 보면 분노가 치밀고 왜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가 밀려올까요?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글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혜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능력이다. 용기란 필요한 싸움만 하는 능력이다. 2024년 10월 30일 그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도 세상을 바꾸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76살이 되어서도 은퇴한 지 10년이 넘어서도 그는 여전히 26살 청년처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그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싸움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평생을 싸우며 살아온 사람에게 싸움을 멈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숨을 쉬지 말라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단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다. 내려놓는 것도 기술이고 연습이 필요하다. 공원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50년 넘게 계속된 싸움을 끝내는 여정.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기를,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덜 괴롭기를 바라며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책 좀 읽고 있어. 철학책.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책인데? 그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책이야. 고통에 대해 쓴 책.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읽어봐.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나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다. 이제 그만 싸울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쇼펜하우어가 길을 알려줄까? 내일도 읽어봐야겠다. 1952년 겨울, 그는 10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부산 피난민촌의 판잣집에서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쌀값도 못 구했소. 어떻게 살란 말이오?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참아요. 견디면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내겠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그는 쇼펜하우어의 다른 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잠언과 격언, 185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첫 장을 펼치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은 의지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고 끝이 없으며 결코 만족을 모른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욕망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입학시험, 취업경쟁, 승진전쟁, 생존투쟁.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957년 그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진학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손이 시릴 때까지.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해야 한다. 그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8년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지는 생존 본능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음식, 안전, 인정, 성취. 이 추구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다. 왜냐하면 추구는 결핍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그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한 학급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미래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교실 뒤편에는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거리,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 다녔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이었고 반찬은 김치와 된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1963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목표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펴진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힘내라. 우리 아들은 꼭 성공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꿈을 투사한다. 자식은 그 꿈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세대를 이어지는 의지의 전승이다. 1844년에 쓴 그의 에세이 교육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1964년 봄 합격자 발표날. 대학 게시판 앞에서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한 순간 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학 시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산업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데모를 했고 정부는 탄압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는 정치가 아니라 성공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1968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경쟁률은 100대 1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까? 그는 준비한 답을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순수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욕망은 생존과 인정에 대한 맹목적 추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원한다. 1970년대 그의 20대 후반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기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휴일도 반납했습니다. 동료들과 경쟁했고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 모두가 이렇게 산다. 1975년 결혼 후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먹여 살려야 했고 곧 아이도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승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생의 지혜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생존 본능이 선택한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의지의 노예일 뿐이다. 1980년 그는 38살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고 부하 직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명령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실적 압박은 더 심해졌고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장이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내는 교육의 열성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영어, 피아노, 태권도 다 배운대요. 우리 아들도 시켜야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시킬 순 없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산다. 우리의 불행은 절대적 결핍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 이웃이 승진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친구가 성공하면 우리는 초조하다. 1987년 그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5살 동기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축하 술자리에서 동기들이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잘 나가는구나. 그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넓은 곳으로 옮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생겼지만 감당할 만했습니다. 계속 승진하면 갚을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 그의 50대는 가장 치열했습니다. 임원 승진을 앞두고 경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탈락했습니다. 명예퇴직, 자회사 전출, 한직으로 좌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골프를 배웠고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1995년 그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53살 꿈에 그리던 임원이 되었습니다. 축하 화환이 사무실에 도착했고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무, 부사장, 사장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단지 다음 욕망으로 넘어갈 뿐이다. 인간의 의지는 목적지 없는 여행자와 같다. 끝없이 걷지만 도착지는 없다. 2000년 그는 58살이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전무 승진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인사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올해 명예퇴직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2003년 그는 명예퇴직했습니다. 61살 35년 직장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송별회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누구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역할에 의존한다. 역할을 잃으면 자아가 무너진다. 이것이 은퇴자들이 겪는 실존적 위기다. 2024년 11월 12일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연표를 그렸습니다. 1952년 피난민촌에서 시작해서 2003년 명예퇴직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이기려 했을까? 왜 멈추지 못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생존.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는 본능이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의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늦게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은 목표를 달성한 직후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공허함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달리는 동안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멈췄을 때 비로소 상처를 발견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내와의 시간, 자식들과의 대화, 자신의 취미와 여유. 모든 것을 성공이라는 재단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 쇼펜하우어가 답합니다. 변명은 과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단지 현재의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2024년 11월 15일 그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음식점 60년 입학 동기 모임. 1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70대 중반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만하면 잘 산 거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잘 산 걸까요? 성공한 건 맞지만 행복했을까요? 그는 술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무엇을 이긴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저들도 지금 싸우고 있겠지. 승진을 위해, 돈을 위해, 인정을 위해. 마치 50년 전의 자신처럼.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해방의 시작이다. 우리가 왜 싸웠는지 알 때 비로소 싸움을 멈출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나는 평생 이기려고 살았다. 가난을 이기고 경쟁자를 이기고 시간을 이기려 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의지였다.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문득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거의 휘어졌습니다. 눈가의 기미, 목에 처진 살, 손등의 검버섯.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을 챙겨 먹고 저녁이면 동네를 걸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받았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아프면 안 돼. 아직 젊어. 쇼펜하우어는 1850년 62살의 나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화는 인간이 맞서 싸울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저항한다. 이 저항이 노년의 고통을 배가시킨다. 그에 져서 늙음에 대하여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화를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졌네요. 약을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에요. 식이 조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작년엔 괜찮았는데 왜 자꾸 나빠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소화제. 약봉지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약은 아침 식후, 이 약은 저녁 식후에 드세요. 그는 약봉지를 들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약 먹는 사람이 되었을까? 1998년 56살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당시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늙은 거구나. 약을 먹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노화의 흔적들을. 쇼펜하우어는 1844년 에세이 시간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절대자다. 우리는 공간을 점유할 수 있고 사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시간만은 소유할 수 없다. 시간은 우리를 소유할 뿐이다. 2024년 11월 23일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도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 증보판에 추가된 장들 중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첫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죽음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 그는 아직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76이야. 아직 멀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대학 동기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동기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골프 쳤는데. 멀쩡했는데.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나일까? 2022년 회사 후배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살 은퇴한 지 2년밖에 안 된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 받아들임은 지혜고 기다림은 체념이다.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2024년 11월 27일 그는 첫째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48살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는 젓가락을 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멀쩡해.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을 대비해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요양병원 같은데 안 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산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화를 냈을까?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거부할 때다. 노화는 바꿀 수 없다. 죽음도 바꿀 수 없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저항한다. 1988년 그는 46살이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후배 하나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인사 발표를 보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놈이 먼저야?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며 분노했습니다. 불공평해. 이건 잘못됐어. 다음 날 인사 담당 임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저를 누락시켰습니까? 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따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조직의 논리를 바꿀 수 없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고 설명을 원하고 인정을 갈구한다. 이것이 고통을 키운다. 한 달 동안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치를 못한 걸까?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걸까?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그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반감되었습니다. 1년 늦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배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고 경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그는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1년이 뭐가 중요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승진, 인정, 체면. 이것들은 삶의 본질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 행복을 저당 잡힌다. 그날 오후 그는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서운한 거 많지?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집안일에 무관심했잖아. 아내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 회사 일만 중요한 줄 알았지.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지난 일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그가 회사에서 일할 때 아내는 혼자서 집안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주말에도 골프를 갔고 퇴근 후에는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37년 에세이 후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후회를 멈추지 못한다. 이것이 자기 처벌의 형태다. 벤치에 앉아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나 나름대로 버텼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용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체념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용서와 체념은 다르다. 용서는 능동적 선택이고 체념은 수동적 포기다. 2024년 12월 5일 그는 둘째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민을 갔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한국 오니? 아들은 바쁜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년 설에 갈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그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과는 관계가 어색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었을 때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아들이 전공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공대를 왜 그만둬? 미쳤어? 그는 화를 냈습니다. 디자인을 하겠다고. 그걸로 밥 먹고 살겠어?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줄 아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결국 아들은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고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복구하는 데는 수십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관계는 영원히 복구되지 않는다. 저녁 무렵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열합니다. 시간, 노화, 죽음, 타인의 마음, 이미 내려진 결정, 지나간 과거, 타인의 생각.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다. 쇼펜하우어가 썼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는데 이 싸움은 처음부터 패배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 그는 노트를 꺼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노화, 은퇴, 아내와의 거리, 둘째 아들과의 관계, 승진 탈락의 기억, 후회, 건강 악화, 친구들의 죽음. 목록은 길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지? 그는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노화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은퇴는 이미 지난 일입니다. 둘째 아들과의 관계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후회는 쇼펜하우어 말대로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다.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그는 처음으로 명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저항을 멈추는 연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나?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하지만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득 마음 한편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싸우지 않으니 편했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으니 고요했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구나.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화해는 타협이 아니다. 명확한 인식이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려 하지 않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그날 저녁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오늘 처음으로 싸움을 멈춰보았다. 10분 정도였지만 마음이 편했다. 쇼펜하우어가 맞는 것 같다. 이길 수 없는 것들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인 것 같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쉰대였고 회사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누군가를 찾아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멈춰도 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의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도를 걷고 서류를 들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자신의 저서 불옥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계속 달린다. 평생을 싸우며 살아온 사람은 평화 속에서도 적을 찾는다. 이것이 은퇴자들의 비극이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쳤습니다. 행복론이라는 제목의 챕터였습니다. 1850년에 쓴 글이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줄어드는 상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것은 불행을 줄이는 것뿐이다. 그는 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상태. 그렇다면 그는 지금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몇 주 동안 뉴스를 보며 화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해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확실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1847년 가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59살이었고 학계에서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 30년이 지났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기다리지 말라. 그가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증명한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실제로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철학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니체, 프로이트, 융 등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그는 오랜만에 옛 직장 후배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후배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뭐 느긋하게 지내지. 후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바빠 죽겠어요. 실적 압박에 후배들 관리에 정신없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후배가 물었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어떠세요? 허전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편해.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편하다니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길 필요도 없고. 후배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도 20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현명한 선택이다. 전투에서 물러나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전투를 위해 힘을 아끼는 것이다. 카페를 나서며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이르지. 내가 할 일이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너는 아직 모른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2024년 12월 18일,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쇼펜하우어에 관한 전기를 빌렸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생애와 사상, 독일 철학자 르디거 자프란스키가 1987년에 쓴 책의 번역본이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통찰을 가질 수 있었을까? 책을 읽으며 그는 놀랐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788년 단치히에서 태어난 그는 부유한 상인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17살 때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불화였고 결국 절연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818년 30살에 출간한 주전은 실패했지만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강의도 했지만 학생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헤겔이 강의를 했고 모든 학생들은 헤겔의 강의실로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빈 강의실에서 홀로 강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기 작가가 썼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의 진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1850년대에 들어서야 그의 철학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려놓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구나. 인정은 내려놓았지만 작업은 계속했구나.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되 과정은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 2024년 12월 22일 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지?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다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뉴스만 봐도 화나고 사람들 말에 신경 쓰이고 그랬잖아. 요즘은 그런 게 줄어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확실히 덜 화내시네요. 좋은 일이죠. 그는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난 거 없어? 내가 바꿨으면 하는 거? 아내는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이 나이에 뭘 바꿔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진짜 바뀌고 싶어. 남은 시간 동안 좋은 남편이고 싶어.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철학책 읽더니 달라졌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글을 읽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 내가 평생 쓸데없는 싸움을 했다는 생각. 아내가 말했습니다. 쓸데없진 않았어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고생 많았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고생했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에세이 관계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하다. 이것이 인간의 역설이다.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추구하느라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친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대화하는 동안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를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는지.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가족,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손자들이 거실을 뛰어다녔고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간섭했을 것입니다. 손자가 게임하는 것에 잔소리하고 며느리의 요리에 의견을 내고 아들에게 조언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니 편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니 고요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좋아. 그냥 너희들 보는 게 좋아서.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다. 고요함은 깊은 관심의 다른 형태다. 잔잔한 물이 깊은 것처럼 조용한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담는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는 아내를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설거지를 다 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혼자 했잖아. 이제는 내가 도와야지.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그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저서 의지의 부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859년에 쓴 글이었습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다만 현명하게 원한다. 그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현명하게 원한다. 무엇이 현명한 욕망일까요? 그는 노트에 적어보았습니다. 건강, 평화로운 가족관계, 의미 있는 하루. 이것들이 그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원했던 것들도 적어보았습니다. 승진, 돈, 인정, 권력, 명예. 비교해보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의 욕망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아침 침대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내 작품이 나를 대신해 말할 것이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그의 사상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용기라는 것을, 싸우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는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시작된 변화. 쇼펜하우어를 만나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고요함을 경험한 시간들. 완전히 변한 건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화날 때가 있고 집착할 때가 있어.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 그걸로 충분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 완벽함도 하나의 집착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산책하고 왔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야의 종 보러 갈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조용히 있자. 그게 더 좋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람. 이제라도 소중히 해야 할 사람.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그를 보았습니다. 7, 6, 5. 그는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해. 4, 3, 2. 아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잘 살아요. 하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일. 그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더 내려놓고 더 고요하고 더 현명하게 살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속삭입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다.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다. 그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5시 반의 푸른 어둠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잠을 설쳤을 텐데 오늘은 그냥 고요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뉴스를 켜놓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분노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자식의 무심한 태도, 친구의 자랑 섞인 안부 전화.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 걸림돌들은 새벽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행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줄어드는 상태에 가깝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문장이었습니다. 행복이 뭔가를 성취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니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최근 몇 주간의 변화를 되짚어 봤습니다. 한 달 전쯤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이 모인 소모임이었는데 모두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고, 누구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누구는 요즘 정치가 엉망이라고. 예전에 그였다면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자신의 불만도 덧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나? 예전엔 제일 목소리 크던 사람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은 말하기보다 듣는 게 편하더라고. 그 말에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 자신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제사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1819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집필된 이 문장은
당시 30살의 젊은 철학자가 세상과 격렬히 싸우던 시절의 결론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명예와 인정을 갈구하며 세상과 다퉜습니다. 그러나 만년에 이르러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어떠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 질문에 불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자주 연락도 안 하면서 형식적으로 묻는다고 바쁘면 바쁜 대로 외롭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 좋아. 요즘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날씨가 참 좋더라.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그런가 보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편안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싸움을 포기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했습니다. 포기는 패배이지만 내려놓음은 선택입니다. 포기는 억지로 참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주 찾아오길 바라는 기대, 효도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의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며칠 후 그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오후 2시쯤 방문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철학 코너를 둘러보다가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보유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1851년 출간된 책으로 쇼펜하우어가 63세 나이에 쓴 마지막 저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든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인 것 같았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 예전에 그에게는 이것이 패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삶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제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후 3시 반쯤이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옆 벤치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저런 모습을 보고 시간이 남아도는 노인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분은 지금 행복한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자유구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인생론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때로는 슬프지만 언제나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185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쓰인 이 문장은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의 고백이자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저녁에 책을 읽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우리 부서 사람들 모여서 저녁 먹는데 나오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참석했을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생각해보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네. 근데 나는 요즘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서 말이야. 다음에 기회 되면 자네랑 둘이 차나 한잔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혹과 보유의 제5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교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다. 진정한 우정은 드물고 대부분의 관계는 상호 이용에 불과하다. 1850년에 쓰인 이 냉소적인 문장은 당시 62세의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글을 쓰고 사색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아트마라는 이름의 푸들 한 마리였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처럼 극단적으로 고립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모든 연락에 답할 필요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오랜 친구 둘, 가끔 연락하는 동생,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자식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그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정치인들의 행태, 사회의 부조리, 끝없는 갈등. 그것들이 그의 하루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이틀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은 그가 뉴스를 보든 안 보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뉴스는 보지 않겠다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 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알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불혹과 보유에서 신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정신의 맥박을 매일 재는 단침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열병의 맥박이다. 그는 신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정보로 가득 채운다고 봤습니다. 1840년대 독일에서도 신문은 이미 대중의 주요 정보원이었고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뉴스를 끄는 후 그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이 평화로웠고 하루가 조용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자 자신의 내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오랜만에 손자를 만났습니다. 12살 된 손자가 학교 끝나고 잠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그냥 천천히 살고 있지.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재밌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편안한 게 좋더라. 손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손자를 보내고 나서 그는 다시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인생의 지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젊음은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만 노년은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둘 다 포기하는 것이다.
185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쓰인 이 문장은 62의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얻으려 하지도 잃지 않으려 하지도 않는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며칠 후 그는 예전에 다니던 등산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다음 주 토요일에 북한산 가는데 같이 가시죠.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참석했을 것입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네만 나는 이제 높은 산은 힘들어. 혼자 동네 뒷산 다니는 게 편하더라고. 상대방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후련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사권 제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 가지다. 예술, 동정심 그리고 금욕. 1819년에 쓰인 이 문장에서 금욕은 단순히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의지의 평화로운 소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평화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았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나는 싸우지 않는다. 세상과도 사람과도 시간과도 나 자신과도 싸우지 않으니 지치지도 않는다. 이기지 못해도 괜찮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고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내가 평생 찾던 평화였구나. 일기를 쓰고 나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젊었을 때 그도 저 별처럼 빛나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높이.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별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나고 고요가 있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별은 다른 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제 빛으로 조용히 빛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2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철학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지를 내려놓고 세상과의 투쟁을 멈추고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추구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화가 났고 때로는 여전히 욕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물결이 일었다가 가라앉듯이 마음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후 3시에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좀 달라 보이네. 뭔가 편안해 보여.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은 별로 싸우지 않거든. 친구가 웃었습니다. 싸울 사람도 없잖아, 이 나이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싸울 사람은 많아. 세상, 시간, 노화, 외로움.
근데 이제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기로 했어. 친구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체념은 아니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야. 나는 이제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야.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힘을 쓰는 대신 편안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고 오렌지빛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보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인생도 끝나가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끝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죽음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851년에 쓰인 이 문장은 죽음을 앞둔 노년의 쇼펜하우어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평화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나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쳤습니다. 인생의 지혜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 인정, 경쟁심, 자존심, 집착, 분노, 후회. 그것들을 내려놓으니 손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삽니다. 이기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냥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가 평생 원했던 평화였고 이제 그는 그 평화 속에 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냥 함께 흘러가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마지막 지혜였습니다. 책을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